인간 불평등 기원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수백억짜리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기울이고 있고 누군가는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무언가 잘못된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년 전 한 남자가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자크 루소. 그가 내놓은 답은 당시 유럽 사회를 뒤흔들었고 결국 혁명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디종 아카데미의 질문. 1753년 프랑스 디종 아카데미는 하나의 논문 주제를 공모합니다. 인간들 사이의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며 그것은 자연법에 의해 정당화되는가?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 안에는 폭탄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 사회는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왕이어야 하고 귀족은 귀족이어야 하며 농노는 농노여야 한다. 신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소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몇 년 전 같은 디종 아카데미의 논문 공모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문과 예술의 발전이 인간의 도덕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었죠. 모두가 문명의 진보를 찬양하던 시대에 루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논문으로 그는 1등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루소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멀리, 더 깊이 들어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문명 이전으로 사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상태로 거슬러 올라가기로 합니다. 루소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실들은 제쳐놓자. 그것은 이 문제와 관계가 없다. 역사적 사실을 논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 그 자체를 탐구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세월에 의해 훼손된 동상의 원래 모습을 상상하듯 루소는 사회라는 먼지와 때를 걷어내고 인간의 원래 얼굴을 복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루소가 발견한 인간의 원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2장 숲속의 인간. 루소는 우리를 아주 먼 과거로 데려갑니다. 문명도 언어도 사회도 없던 시절. 숲속을 걸어다니는 한 존재를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이 존재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인간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인간은 홀로 숲을 걷습니다. 배가 고프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목이 마르면 시냇물을 마십니다. 밤이 되면 적당한 나뭇가지 아래에서 잠을 잡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제를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합니다. 이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보존의 본능입니다. 루소는 이것을 아무르 드 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생존을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위험하면 도망치는 것. 이것은 모든 생명체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충동입니다. 두 번째는 연민의 감정입니다. 루소는 이것을 PTA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존재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것. 이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누군가 우는 것을 보면 따라 우는 것처럼 자연 상태의 인간도 타인의 고통 앞에서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루소 이전에 아주 유명한 사상가가 자연 상태에 대해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홉스. 그는 자연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홉스에게 자연 상태의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를 경계하고 시기하고 공격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계약을 맺고 강력한 국가 권력에 복종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루소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루소에 따르면 홉스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홉스가 묘사한 자연 상태의 인간은 사실 자연 상태의 인간이 아니라 이미 사회에 의해 오염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 허영심, 경쟁심.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사회가 만들어낸 감정입니다. 혼자 숲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대체 누구를 시기하겠습니까? 누구와 경쟁하겠습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데 열등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루소의 자연인은 평화로운 존재였습니다. 잔인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존재했습니다. 자유로웠고 독립적이었으며 스스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평화로운 존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불평등하고 복잡한 세계를 만들게 된 걸까요? 루소는 말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고. 3장 타락의 시작. 변화는 아주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하나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소는 이것을 완성 가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어로 페르펙티빌리테라고 하죠. 인간은 스스로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는 뜻입니다. 동물은 태어날 때의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1000년 전의 사슴이나 지금의 사슴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배우고 발명하고 변화합니다. 이 능력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루소의 눈에는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능력이 인간을 자연 상태에서 끌어내어 문명이라는 감옥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깨서 날카로운 모서리를 만들고 나뭇가지를 다듬어 창을 만들었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발명들은 인간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짐승을 사냥할 때, 자연재해에 대응할 때 함께하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작은 무리가 형성되었고 가족이라는 단위가 만들어졌습니다. 루소는 이 시기를 인류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묘사합니다. 아직 진정한 불평등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대체로 자유로웠고 서로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앞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별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던 시절.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불행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없던 새로운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더 잘 노래하는가?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잘생겼는가? 누가 더 춤을 잘 추는가? 루소는 이 장면을 아주 인상적으로 그려냅니다. 축제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 얼핏 보면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하지만 루소는 이 축제의 한가운데서 인류의 첫 번째 타락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인간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보존의 건강한 자기 사랑, 아무르 두 수아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무르 프로프르로 바뀝니다. 자존심, 허영심,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것은 자연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오직 사회 속에서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필요해졌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해졌습니다. 타인보다 우월해 보이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한번 깨어나면 절대로 다시 잠들지 않았습니다. 4장 울타리를 친 최초의 인간.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이것입니다. 최초로 한 토지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할 생각을 한 자, 그리고 그 말을 믿을 만큼 순진한 사람들을 발견한 자, 그가 바로 시민사회의 진정한 창시자였다. 이 한 문장에 루소 사상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유재산.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결정적인 두 가지 발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농경입니다. 인간이 땅에 씨를 뿌리고 작물을 기르기 시작한 것. 이것은 단순히 식량 생산 방식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농경은 인간을 특정한 장소에 묶어 놓았습니다. 떠돌아다니던 자유로운 존재가 땅에 고정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둘째는 야금술입니다. 금속을 다루는 기술. 철로 도구와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산성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좋은 도구를 가진 자는 더 많이 생산했고 더 많이 가졌습니다. 루소는 이 두 발명을 인류를 파멸로 이끈 원흉으로 지목합니다. 농경과 야금술이 결합되자 전에 없던 현상이 벌어집니다. 분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농사를 짓고 누군가는 도구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분업은 필연적으로 의존을 낳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업은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넓은 땅을 경작하는 자,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자, 더 강한 체력을 가진 자. 이들은 더 많이 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이제 인간 사회에는 전에 없던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부자와 빈자. 그리고 여기서 루소가 주목하는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진 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당연하죠.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를 보장해줄 어떤 법도, 어떤 제도도, 어떤 권력도 없었습니다. 힘센 자가 빼앗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자들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상 가장 교활한 계략을 꾸밉니다. 5장 위대한 사기극. 루소에 따르면 국가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부자들은 깨달았습니다. 힘만으로는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난한 자들이 언제든 들고 일어나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훨씬 더 세련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위험에 처해 있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칩시다. 법을 만들고 질서를 세우고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듭시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일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신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루소는 이것이 거대한 함정이었다고 폭로합니다.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무엇을 보호했습니까? 사유재산을 보호했습니다. 이미 가진 자들의 소유를 보호했습니다. 법은 훔치지 말라고 말했지만 왜 누군가는 그렇게 많이 가졌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가는 묻지 않았습니다. 루소의 표현을 빌리면 이 계약은 약자에게 새로운 족쇄를 채웠고 부자에게 새로운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불평등을 영원한 법칙으로 고정시켰고 교묘한 약탈을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었으며 소수의 야심가들의 이익을 위해 전체 인류를 노동, 예속, 비참 속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루소가 본 국가의 기원입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불평등하게 나뉜 세상에서 그 불평등을 고정시키고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법과 제도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감싸서. 여기서 루소와 홉스의 차이가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홉스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이 지옥이었고 국가가 인간을 구원했다고 봤습니다. 루소는 정반대입니다.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이 오히려 자유로웠고 국가가 인간을 억압했다고 본 것입니다. 6장 쇠사슬의 완성. 국가가 만들어진 뒤 불평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화되었습니다. 루소는 불평등이 세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법과 사유재산의 확립입니다. 이것이 부자와 빈자의 구분을 영구화했습니다. 더 이상 힘으로 빼앗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이 부자의 재산을 지켜주었으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관직의 설치입니다. 법을 집행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관리, 판사, 군인. 이들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제 부자와 빈자의 구분 위에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더 쉬워졌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와 그 권력에 복종해야 하는 자. 세 번째 단계는 전제 정치입니다. 권력이 한 사람 혹은 극소수에게 집중됩니다. 법도 제도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직 전제 군주의 의지만이 법이 됩니다. 루소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전제 군주 아래에서 모든 사람은 다시 평등해집니다. 어떤 평등이냐고요? 군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평등. 모두가 똑같이 노예가 되는 평등. 이것은 자연 상태의 평등의 끔찍한 패러디입니다.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출발점과 도착점은 완전히 다르다고. 자연 상태에서의 평등은 자유 속의 평등이었습니다. 전제 정치 아래의 평등은 억압 속의 평등입니다. 처음에 인간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했습니다. 마지막에 인간은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평등해졌습니다. 7장 가면 무도회. 루소의 분석에서 가장 날카로운 부분은 불평등의 물질적 측면이 아니라 심리적 측면입니다. 루소는 문명 사회의 인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문명인은 항상 자기 바깥에서 삽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이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옷을 고를 때, 말을 할 때,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릴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 그것을 합니까? 루소 시대에는 소셜미디어가 없었지만 루소는 이미 이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문명 사회에서 인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를 과시합니다. 실제로는 공허하면서도 풍요로운 척합니다. 가난한 자는 자신의 빈곤을 숨깁니다. 실제로는 절박하면서도 괜찮은 척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루소는 이것을 보이는 것과 존재하는 것의 분리라고 표현합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는 이런 분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꾸밀 필요도 감출 필요도 과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연기합니다. 끊임없이 가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면 가면 아래의 진짜 얼굴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루소는 묻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성공, 명예, 부, 권력, 이것들이 정말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가 우리에게 원하라고 가르친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8장 동정심의 상실. 루소가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서 발견한 두 번째 본능, 연민의 감정을 기억하십니까? 다른 존재의 고통 앞에서 마음 아파하는 그 본능적인 감정 말입니다. 루소에 따르면 문명은 이 연민의 감정을 조직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어떻게? 이성의 이름으로. 루소는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성이 연민을 파괴했다고. 철학과 이성이 인간을 고립시켰다고. 이성적인 인간은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안 됐지만 그건 저 사람의 문제야. 나는 안전해. 나만 괜찮으면 돼. 이성은 자기 보존을 강화하고 타인과의 감정적 연결을 차단합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이런 합리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도왔습니다. 생각하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루소는 이런 예를 듭니다. 길거리에서 잔인한 폭행이 벌어지고 있을 때 창밖에서 그것을 내려다보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막고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끼어들면 나만 다칠 수 있어. 경찰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야. 하지만 같은 장면을 시장에 거친 여인이 본다면 그녀는 생각 없이 뛰어내려가 싸움을 말릴 것입니다. 루소가 보기에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 똑똑해졌지만 동시에 더 냉담해졌습니다. 머리는 커졌지만 가슴은 작아졌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무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부자가 빈자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9장 자발적 예속. 루소의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족쇄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명 사회의 인간은 자발적으로 복종합니다. 아니, 복종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복종하지 않는 상태를 불안해합니다. 왜일까요? 루소는 이것을 습관의 힘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 속에서 자랍니다. 불평등한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배웁니다. 왕이 있고 신하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부자가 있고 빈자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교육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란 인간은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감옥에서 태어난 사람이 감옥 밖의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노예 상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유를 원하지 않게 된 것이 진짜 비극이라고. 그리고 이 예속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편의와 안락함입니다. 문명은 인간에게 수많은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루소에 따르면 이 편리함은 동시에 새로운 필요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는 필요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치품이었던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필수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필수품을 얻기 위해 인간은 기꺼이 자유를 포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루소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 문명의 인간은 자연 상태의 인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더 많은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자유는 줄어듭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잃을 것도 많아지니까요. 10장 루소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 자, 여기까지가 루소의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완성 가능성이라는 능력이 인간을 변화시켰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했고 소유하기 시작했고 타인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유재산이 등장하면서 불평등이 시작되었고 국가와 법은 그 불평등을 영구화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만든 이 체제 안에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가면을 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루소는 이 책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인간은 항상 자기 바깥에 있으며 오직 타인의 의견 속에서만 살 줄 안다. 그래서 자기 존재의 감정마저도 오로지 타인의 판단에서 끌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소를 그렇게 오해하지만 루소 자신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간은 이미 너무 멀리 왔고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다면 루소는 왜 이긴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당연한 것입니까? 지금의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자유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입니까? 루소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책에서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답은 7년 뒤 또 다른 저작인 사회계약론에서 제시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그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책. 하지만 그것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합시다. 270년 전 한 남자가 인류 문명의 화려한 겉옷을 벗기고 그 아래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문명, 진보, 발전,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불평등과 억압과 거짓이 있다고. 그리고 그의 질문은 27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더 날카롭게 우리를 찌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수백억짜리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기울이고 있고 누군가는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루소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